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 일요일은 어린이 합창단의 연습이 있는 날이다. 오늘 100년 전에 백용성 스님께서 작사 작곡한 왕생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용성 스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은 어린이 법회 때 어린이들과 같이 노래 부르고 대중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 왕생가를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왕생가를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100여 년 전 용성 스님이 지은 왕생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노래를 21세기 아이들이 부른다.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부처님? 예,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라 노래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연스레 아이들의 마음에 스며든다. 음악이 가진 힘이다. 일제의 억압 속에 우리 마을과 글이 통제되고 외색 문화가 번져가던 시대, 용성 스님은 종이 위에 오선지를 그리고 직접 찬불가를 지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세상은 그를 불교의 대선사이자 치열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로 기억하지만 아이들에겐 틈나는 대로 풍금을 치며 함께 노래한 푸근한 할아버지 스님이었다. 어떤 그릇으로도 온전히 담아내기 힘든 백용성 대종사. 그가 걸었던 부처의 길을 따라가 본다.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일제강점기, 용성 스님은 음악을 방편으로 대중구제에 나섰다. 이미 1900년도에 딱 들어오면은 새로운 서양 음악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의 서양 음악 기법으로 새롭게 작곡된 이제 그 곡들이 불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최초로 찬불가를 만드시고 또 합창단을 만들어서 찬불가를 불교 의식 음악에 쓰이도록 하신 분이 바로 백용성 스님이십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 이제 서양 음악을 공부해서 새롭게 작곡을 하는 그 작곡자들 1세대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최초에. 그러니까 백용성 스님이 찬불가를 새롭게 작곡했다고 한다면 그건 찬불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음악사에서는 1세대의 작곡가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현대 찬불 음악의 문을 연 스님은 불교 의식을 한글화하고 손수 만든 찬불가를 법회에 사용했다. 신라 원효 스님이 무예가를 부르며 중생교화에 나섰듯이 대중에게 익숙한 노랫가락에 불교의 정수를 담아낸 것이다. 이 곡은 192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때 용성 스님께서는 우리나라 전통음악 요소, 즉 경기도 지방권의 민요 선율, 그리고 국거리 장단풍의 리듬을 사용하셔서 지금의 창작 찬불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그런 훌륭한 창작 찬불가를 100년 전에 만드셨습니다. 1916년 용성 스님이 창건한 대각사. 지금도 모든 법회를 한글로 진행한다. 1920년대에 일요학교를 열고 여성도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인 선방을 개설 운영했다. 당시로선 획기적인 일이다. 승속과 남녀노소를 떠나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일깨워준 것이다. 근래 들어 스님과 관련된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면서 독립운동가 백용성의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그 삶과 깨우침과 또 그리고 행동이 아주 일치하신 분이었다. 한 번도 그분은 변절하지 않았거든요. 보살의 화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살의 화연이기 때문에 천백의 화신을 놔두듯이 여러 가지 뭐 대각사상이라든지 대각교 운동이라든지 불교 음악이라든지 한글화라든지 또 이제 그 선농불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번안면 중림리. 용성 스님은 1864년 이곳에서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스님의 생가에 들어선 중림정사에는 탄생에서 열반까지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한국 불교를 중흥시킨 선지식이자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민족 대표 용성 대종사. 스님의 불연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었는데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가 환성지안 스님이 모친의 옆구리로 들어가는 기이한 꿈이었다. 후일 만해 스님은 용성 스님을 조계종 법맥을 이으신 제35대 법선 환성지안 조사의 후예라고 기록했다. 용성 자신도 본인은 멀리 환성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는 14세가 되던 어느 날 꿈속에서 뵌 부처님을 찾아 산길을 올랐다. 발길이 닿은 곳은 남원 교룡산성 안에 자리한 덕밀암. 법당의 문을 여는 순간 꿈속에 바로 그 부처님이 그곳에 계셨다. 소녀는 첫 번째 출가를 단행했지만 덕밀암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모친을 여의고 혼자가 된 부친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몇 해 뒤 다시 집을 나선 소녀는 덕밀암의 은사였던 해월 스님이 일러준 대로 해인사 극락전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용성진종이란 이름으로 정식 출가 사문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최근 출가 당시의 승적부가 발견됐는데 많은 유물 가운데 그 유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연구 보존용으로 되어 있는 해인사 일제시대 때 성적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가 시기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잠재울 소중한 기록이다. 승적부에 따르면 용성은 이화월 스님을 은사로, 김선곡 스님을 계사로 1883년 8월 13일 해인사에서 득도했다. 지금은 해인 총림의 유런이 들어선 옛 극락전 자리에서 삭발 염의하고 행자 생활을 시작한 용성 스님. 출가 이후 스님은 전국 각지를 돌며 수행했는데 그중 한 곳이 수월선사의 지도로 대비주를 지송하며 정진의 힘을 얻은 의성 고운사이다. 대비주 염송을 통해 모든 업장을 소멸한 뒤 스님은 파주 보광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보광사 산내 암자 도설암에서 2번의 오도성을 읊었다. 주력 수행 중 문득 깨달음의 경지를 접한 스님은 마치 한 생각의 밑동이 통째로 빠지는 경지를 체험했다고 한다. 온 산중에 소를 찾는 나그네가
텅 빈 집에 홀로 앉으니 달빛이 고고하다. 모나고 둥글고 길고 짧은 이것이 누구의 도이랴. 한 덩어리 불꽃이 대천세계를 태우는구나. 그간 주력수행으로 다져진 불덩이가 모든 번뇌를 태워버린 것이다. 스님에게 찾아온 첫 번째 소식이었다. 깨달음의 기쁨을 노래한 뒤 호련히 금강산으로 떠난 용성스님. 금강산 표훈사에서 만난 무융선사는 단박에 첫 번째 견도의 한계를 짚어냈다. 번뇌의 밑동이 빠지는 경험.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놈은 무엇인고? 스님은 무융선사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아 다시 도솔람으로 돌아왔다. 화두는 절절했다. 때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기도 하고 코피를 쏟기도 했다.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의 승자는 용성 스님이었다. 쉼없는 구도의 걸음은 통도사로 이어졌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에서 선곡율사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고 해동율맥을 계승한 것이다. 조선시대 환성지안조사의 순교로 맥이 끊어졌던 해동율맥은 대은선사의 서상수계로 되살아났고 금담, 조의, 범해, 선곡을 거쳐 마침내 용성 스님에게 전해졌다. 오랜 세월을 건너 환성지안의 법맥이 사실상 복원된 것이다. 십육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 송광사. 삼일암이라 불리는 이 전각은 16국사 중 한 분인 담당국사가 3일 만에 깨달음을 이룬 곳이자 보조국사가 정진하고 입적한 유서 깊은 자리이다. 용성 스님은 이곳 삼일암에서 전등록을 읽다가 한 구절에 눈이 번쩍 뜨였다. 월사망궁 소우다풍이라는 그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달은 활처럼 휘어져 있고 바람 부는 데 비는 아주 지금 오늘처럼 아주 가랑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언어인데 그 일상적인 언어 중에서 아주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러거든요. 가야산의 명성과 평판이 천구에 높으니 마음 밝힌 도사들이 얼마나 왕래하였던가. 우뚝 솟은 기암은 비늘처럼 포개져 있고 빽빽한 잣나무는 서로 이어져 푸르구나. 고개 돌려 산을 보니 저녁 노을에 취하고 나무에 기대어 깊이 졸다 보니 해는 벌써 기울었네. 무한한 흰구름은 골짜기마다 가득하고 크게 울리는 범종 소리는 푸른 하늘에 사무친다. 불교 전적과 문화 콘텐츠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 모두 20권에 이를 만큼 방대한 백용성 대종사 총서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했다. 우리 전자불전연구소에서 이 백용성 종사 이 불전 전산화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한 분의 이 어떤 그 책이라든지 업적이 전체를 다 총괄해가지고 우리나라 근대 불교에 이렇게 전서로 나온 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서로 이거를 이렇게 내면서 동일한 시간에 저희들이 이걸 디지털화하고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또한 이거를 이제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 포맷으로도 볼 수 있게 해가지고 어떤 이 용성 스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한 번에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번에 완벽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근현대 한국 불교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불교학뿐만이 아니라 근대 불교사 그리고 한국 불교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연구, 그 다음에 포교, 대중불교를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의 공부할 수 있는 진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21세기. 세상이 빨리 변하는 만큼 사람들의 불안도 커져간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출가자, 불자 감소 문제에 그런데 중생을 구제해야 할 불교는 오히려 절대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 불자 수가 급감하고 출가자 또한 크게 줄고 있는 현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비롯된 걸까? 몇 년 전에 그 종교인구 조사에서 불자 수가 많이 감소를 했다는 데이터도 나왔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많이 그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웃 종교나 일반 사회 단체에 비해서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이 좀 눈에 띄게 적은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이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 불교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불교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비승가적인 모습들 또는 또 일부의 그러니까 일부 스님들의 범계 사실들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많은 분들이 불교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불교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고 불교를 갖다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됩니다. 100년 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늘 백성들 곁을 지켰던 용성 스님. 승려의 결혼과 육식을 조장하는 외색 불교가 청정수행의 가풍을 뿌리채 흔들자 스님은 주저없이 나서서 계율 바로 세우기 운동을 펼쳐나간다. 총독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 건백서에는 불교 전통의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담겼다. 건백서는 한국 불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부처님 정신에 또 부처님의 계율 사상에 입각해서 한국 성녀가 생활하지만 안 된다. 그래서 건백서를 올렸습니다. 그 건백서의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그 시대의 총독부 주관으로 비구성들을 결혼시키고 또 음식을 마음대로 먹게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건백서 한 구절 내용을 보면은 곡식에 생긴 벌레가 곡식을 망쳤듯이 또 성녀 가운데에 잘못된 성녀가 불교를 망치는 것은 사자충과 같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에서 성녀들을 결혼시키고 또 육식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은 불교를 망하게 한다 하는 건백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시대의 율사이기도 했던 용성 스님은 끊임없는 수행과 성찰을 통해 마지막 오도의 길에 들어섰다. (1886년) 가을 낙동강을 건너는 뱃전에서 흘러나온 깨달은 자의 노래. 마침내 생과 사를 뛰어넘는 대자유를 얻은 것이다. 생사에 더 이상 걸림이 없었던 용성 스님은 모악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후 10여 년 동안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깨달음 얻고 난 뒤에 8년 정도는 완전히 소식이 끊어집니다. 23세에서 30세까지
어디에 계셨는지 흔적이 없어요. 이것은 당신의 깨달음을 깨닫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보림을 하지 않느냐. 옛날 성인들도 보면 깨달은 뒤에 자기의 그 명상의 시간을 가지거든요. 치밀하게 자신의 깨달음을 점검한 뒤 용성 스님은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 경허선사를 만나기 위해 천장암을 찾았다가 지혜자 해월선사와 법거량을 벌였고 해인사에선 제산선사와 법거량을 겨뤘다. 무의 도인의 거침없는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멀리 궁중에까지 명성이 알려져 임상궁의 보시금을 바탕으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수를 지휘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는 중국의 승려들과 법거량을 하며 그들의 아만을 일깨우기도 했고, 귀국 후에는 해인사 원당함에 머물며 새로운 신행 공동체인 미타회를 창립했다. 스님과 제가 불자들이 함께 수행하고 공부하는 공동체였다. 1910년 47세의 나이, 지리산 칠불암에서 스님의 탁월한 견해가 돋보이는 귀원정종을 저술한 것도 중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귀원정종은 크게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그 불교의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교 이외의 다른 사상, 종교와 대비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와 도교, 그리고 기독교의 비교를 통해서 불교를 드러내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불교 자체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론하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조선시대에는 긴 세월 동안 불교 종교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 탄압을 하는 핵심적인 그 유교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일제시대에 그 소위 말해서 외국 종교, 천주교라든가 또 이 개신교, 이런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그 전통적인 그 한국의 그 종교인 불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일제시대에 일본 불교도들이 일본 불교 사상이 조선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속에서 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삼국을 거치면서 또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소위 한국 불교, 우리 불교의 정통성이 무엇인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밝히고 싶었던 그런 시대적인 소명감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흥은 민족 정신을 되살리는 일이기도 했다. 귀원정종을 출사표로 삼아 서울로 올라온 용성 스님은 종로에 대각사를 창건해 전법의 전진기지와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삼았다. 108년 정도 됐습니다. 역사는. 그리고 또 그 역사 속에는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가 또 매헌 윤봉길 선생, 또 이런 분들도 여기를 거쳐갔고요. 그리고 임정 의원들이 여기를 거의 여기 한국에 오면 항상 여기를 들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던 그런 도량이고, 또 용성 스님도 여기서 또 독립운동을 하고 또 3년 역회를 통해 가지고 역경 사업을 여기서 하셨던 그런 도량이 이제 대각사입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린 서대문 형무소. 3.1 독립선언으로 구속된 용성 스님이 2년여 동안 갇혀있던 현장에서 용성을 노래하는 뜻깊은 음악회가 열렸다. 백여 년 전 용성 스님이 손수 부처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대중과 함께 불렀듯이 역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관통해온 용성 스님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편의 대서사시로 엮어낸 교성곡 용성. 국악관현악단과 300여 명의 대합창단에 봉은사 어린이 합창단까지 가세해 감동을 넘어 깊은 각성의 울림으로 역사의 현장을 가득 채워냈다. 오늘 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연주회로 특히 용성 스님께서 직접 형무소에 갇히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오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음악회를 열게 됐습니다. 극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그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기서 용성 스님을 직접 우리가 교성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뜻을 가진 음악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옥살이를 하시면서 고초를 닦은 현장에 와서 용성 스님의 일대기를 부르니까 오늘은 이 노래 자체가 음악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저 마음속에 각인이 되면서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한 가사부터 음까지 매겨져요. 그러니까 만세 만세 해도 용성 스님이 그 전에 했던 그런 생각, 성각자가 되라는 생각, 그러니까 불교를 통해서 애국을 하신 모습, 그 다음에 다 깨어나라, 지금 깨어나라, 너네들 깨쳐야 산다, 대각,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도 필요한 시대잖아요. 용성 스님이 수감됐던 형무소 내부, 시종일관 당당하게 일제와 맞섰던 곳이다. 당시 수감표에 붙어있는 스님의 수척한 모습은 일제 감옥에서 겪은 고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 조선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언했던 역사의 현장. 백용성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 함께 불교계 대표로 거사에 참여했다.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12월 1일 날 동대문 운동장에서 2만 명이 넘는 상해 임시정부 한국 봉영 군중대회가 열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환국하고 난 뒤에 20일이 안 된 상황에서 12월 12일 날 용성 스님이 주석했던 대각사를 상해 임시정부인들이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천도교의 의암 손병희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역할만큼이나 용성 스님이 불교계에서 했었던 역할이 상대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고 보는 거죠. 스님이 추록하자마자 삼장 역회를 조직해서 경전 한글화를 위한 역경 사업에 뛰어들었다. 누구나 부처님 경전을 쉽게 접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를 자처한 것이다. 바로 삼장역회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조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원고지에 다 담으시고 이것들을 이제 교정을 두어 차례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또 출판을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직적으로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동국역경원이라고 하는 이제 동국대학교에 있는 그런 번역의 센터와 같이 공동의 작업들을 이미 근대 시기에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용성 스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속의 나이 62세에 새로운 결사운동에 돌입한다. 도봉산 망월사에 올라 역사적인 만일 참선 결사를 선언하고 동고불출, 오후불식, 평상시 무건을 강령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눈밝은 납자들을 제접했으니 불교 정화운동인 만일 참선 결사회는 훗날 봉암사 결사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한국 불교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는 날로 피폐해져 갔고 경봉 스님에게 보낸 서신에서 스님은 당시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계율을 버린 승려들과 함께할 수 없어 스스로 승적을 버렸으며 이제 새로운 대각교를 통해서 부처님의 최상의 진리를 펼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각교의 시작이었다. 먼저 다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라 자각하고, 자기가 깨닫는데 끝이는 게 아니라 남을 깨우치게 하는 거, 각타.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모두가 다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 각행. 그래서 자각, 각타, 각행이 이루어지면 각만, 깨달음으로 충만하는 거, 이것이 대각사상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대각교 창립을 선언한 용성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 대륙의 간도 지방 용정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조선족 자치주로 운영되고 있는 연길, 시내 주택가의 한 불당, 용성과 수월 두 분 스님의 진영을 모시고 있다. 옛 대각교와는 무관한 불당이었지만 스님의 자취는 시공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용성 스님은 1932년 불교지에 기고한 중앙행정에 대한 희망이란 글에서 만주 지역 대각교 농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용성 스님이 옹성납자라고 칭한 절벽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부르하 통하라는 강이 여전히 흐르고 강 모퉁이에 절벽 또한 여전했다. 물길이 이곳에 부딪혀 항아리 소리가 났다 해서 옹성납자라 불렸다는 것이다. 용성 스님은 바로 이곳에 수백만 평의 토지를 매입해서 조선에서 이주해온 동포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일대가 모두 조선인 이주민들의 희망을 키우고 독립운동의 싹을 길러냈던 대각교 농장이었을 것이다.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새로운 또 기회의 땅이자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조건이 뭐 신천지처럼 같지만 실상은 그렇게 이제 녹록하지 않는 삶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용성 스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만주에서 유리걸식하고 있는 또 어렵게 지팡살이하고 있는 조선 농민들에 대한 이제 안식처이자 또 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독립운동의 근거지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선농 일치를 실천하는 또 다른 이제 대각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실험들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용성 스님이 대각 사상을 펼쳐나간 또 하나의 중요한 터전, 함양 백운산. 백운산의 비밀한 골짜기에 요새처럼 화과원이 숨어 있다. 대각 사상을 구현할 이상세에게 경제적 자립 없이는 청정 승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청정 승가 공동체를 조직하고 대각 사상을 널리 펴는 전진 기지로 삼고자 한 것이다. 낮은 지역에 양지 바른 곳에는 감나무, 북향으로 추운 지방에는 알밤나무, 그다음에 이제 배나무, 복숭아나무, 또 추자나무,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약초 중에서 이제 목단, 작약, 황기 이런 것들 막 약초를 많이 심고. 백운산의 사면에 수백만 평의 토지를 경작했던 화과원. 단순히 대중의 식량 확보용으로 보기엔 그 규모가 너무 광대하다. 여기에서 논 800마지기 농사를 지었다 하면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겠어요.
누가 다 먹겠어요? 그러면 그 갈 곳이 의문스럽잖아. 도자기를 굽어가지고서 어디로 가져가겠어요? 그 스님네 여기 100명, 200명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당시에 누가 다 먹겠어요? 100명, 200명에서 그 800 맞이게 농사 지금 다 먹나요? 못 먹거든. 거기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런 것을 다 해서 먹고 산다는 핑계를 대고 독립 자금을 마련해갖고 중국에 갖다 날랐어. 용정의 대각교 농원과 마찬가지로 화과원 또한 소출의 상당 부분이 독립자금으로 흘러들어갔으리라 자연스레 추측할 수 있다. 화과원을 제대로 복원하는 일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의 측면에서도 시급한 숙제다. 불교의 선 불교의 수량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갖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선농일치의 가장 핵심적인 실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지역의 학생들을 또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이제 사원 경제의 이제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경제적 실험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신 것 같고, 독립운동의 사적지뿐만이 아니라 한국 불교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요람이자 이 용광로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적 상징성과 용성 스님이 갖고 있는 꿈이 녹아 있는, 그래서 한국 불교의 미래와 꿈이 화과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성 스님의 사리를 모신 해인사 용탑선원. 스님의 뜻을 계승한 문손들은 오늘날 한국 불교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탑전에 오게 되면은 용성조사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한없이 미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다. 용성조사님처럼 좀 많이 깨달아야 되고 또 실천 소음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내에게는 좀 죄송스럽고 미안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용성 스님의 출가 본사인 해인사. 스님은 고향 같은 이곳을 늘 그리워했지만 마지막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종로의 대각사에서 열반을 맞이했다. 해인사에서 이제 그 출가했던 사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인사에서 열반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해인사의 그때 취지가 그 아주 친일파의 거의 뭐 그 당시에 대명사 같은 사람이 이제 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용성 스님을 해인사에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죽음이 무거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많은 추모객들이 해인사로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대각사에서 내 몸을 벗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각사에서 아주 쓸쓸하게 말하자면 절세에 선승이면서 절세에 항해를 투사하면서, 그리고 민족의 그 어떤 홍과 민족 의식을 일깨우려 한평생을 했던 그런 분이 아주 쓸쓸하게 대각사에서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되죠. 1940년 음력 2월 24일, 용성 스님은 세수 77세, 범납 61세로 파란만장한 육신의 옷을 벗었다. 약관의 깨달음을 얻고도 중생 구제를 위해 척박한 저작거리의 고단한 삶을 기꺼이 선택했던 스님이었다. 마지막 길 또한 지나온 삶이 그랬듯이
여여한 도인의 풍모 그대로였다. 용성 스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도문 스님이 장수 중림 정사를 찾았다. 조부와 선친을 거쳐 유년 시절부터 시작된 용성 스님과의 깊은 인연. 용성 할아버지 큰 스님, 못난 법손 불심 도문이 왔습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용성 스님이 남긴 방대한 유품들은 스님의 모친을 통해 은사인 동원 스님에게 전해졌다. 이를 도문 스님이 세상에 내놓으면서 비로소 용성 스님의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용성. 그때 이제 이 대각교를 이제 창설했는데 그때에 우리 어머님이 차로 모셔와 가지고 용성 조사님께 동원 조사님께 바쳤거든요. 동원 조사님이다. 그게 산발적 없어 자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예. 그래 그 자료를 이제 이렇게 모아 가지고 동원 조사님 보관해 있다가 세상 떠나면서 도움 이거 네가 해라. 자훈 큰 스님 있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500지를 찍어라. 그래서 이제 대방강굴 하엄경의 원고라든지 이미 발간한 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17,236쪽 18권 500지를 발간해 가지고 막 유포해 놓으니까 잊어버려도 그만, 안 잊어버려도 그만. 경북 구미에 위치한 아도모래원. 신라 불교 초전 법륜지인 이곳에 기념마을이 조성됐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불교 효전 법륜 성지는 마치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최초의 법륜을 굴리시고 열반의 스승과 같은 그런 성지이기 때문에 민족의 성지이기 때문에 용성 조사님의 유훈 따라서 그 어른의 명에 따라서 또 은사 동원 조사님의 그 교시에 따라서 도무법사는 심부름만 할 따름이지 무슨 역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 스님, 아버지 스님이 이래라 하면 예 하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부처님 탄신지 네팔의 룸비니에도 큰 불사가 이루어졌다. 어지간한 국내 사찰보다 규모가 큰 대성 석가사 또한 용성 스님의 유훈과 도문 스님의 원력으로 지어진 것이다. 용성 스님의 큰 가르침은 문손들에 의해 오늘날 한국 불교의 수행 가풍으로 풍성하게 계승되고 있다. 용성조사의 업적을 빼곡히 기록한 행적비에는 조사 스님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문손들의 간절함이 새겨져 있다. 중림정사 생가 앞에서 용성 스님 유훈 실현 공덕비 개막식이 열렸다. 그동안 용성 스님의 유훈 실현을 위해 손을 보탠 이들의 이름이 공덕비에 빼곡히 새겨졌다. 용성 큰 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오늘날에 이어받아 가지고 세세생생토록 불법이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자원 큰 스님, 동원 큰 스님, 고암 큰 스님, 그리고 광덕 큰 스님, 그리고 보경 큰 스님, 도문 큰 스님, 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노사를 기본 재산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재단법인 대각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광덕 스님이 사문을 전적으로 보셨고 도문 큰 스님과 지금 법안 정사를 창건하신 효경 스님께서 주도를 하셨죠. 50여 년 전 용성 문도회를 중심으로 재결성된 대각회는
용성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승, 보급하는 특별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해인사 해인유러는 100년 전 용성 스님이 출가했던 극락암의 후신이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용성 스님께서 그 많은 선지식 가운데 특히 계율 사상을 중시하시고 선양하시고자 노력하시는데 지금도 스님이 사상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유근원에서 스님의 그 계율 사상을 또 익히고 또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율을 무엇보다 중히 여겼던 용성 스님의 계율 정신이 스며 있는 만큼 후학들의 면학 열기 또한 어느 유런보다 비장하다. 깨달음을 얻은 대선사이자 방대한 저수를 남긴 학자였고 1세대 찬불 음악가, 도심 포교에 앞장선 대중법사,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용성 대종사. 이 시대 왜 다시 용성인가? 용성 스님을 거쳐가지 않으면 근대 불교에서 지금의 불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돌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꿈꾸었던, 용성 스님이 고민했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여전히 진행형이고, 용성 스님의 꿈을 통해서 현대 우리나라의 불교는 미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용성 스님은 가장 크고 넓고 높은 청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성 조사께서도 그야말로 조장보다 모든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그 일깨운 상태에서 모든 대중을 몰고 가는 또는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스승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성 스님이 100년 전에 잊혀졌던 어른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용성 스님이 행하신 그 행리처 쪽에서 저희들이 길을 행한다면은 한국 불교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님처럼 생각하고 스님처럼 행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충분히 극복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각각다 각행을 통해서 각만 깨달음으로 충만한 세계를 이루어라. 이렇게 과거에도 외치시고 현재에 오신다데도 외칠 것이고 미래에 오시대도 그 말씀이 될 것이다. 용성 스님이 원적에 든 지 80여 년. 후학들의 눈으로 다시 평가한 용성 진종 대종사의 삶이 부처님 전에 헌정됐다. 스님 용성은 오래전 열반에 들었지만 스승 용성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용성은 여전히 현재형이다. 누군가 한국 불교의 내일을 묻는다면 답은 하나, 바로 용성이다.